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실업률 높게 나왔고요. 비노고용지표 빠지면서 야 미국 경기 침체 아니냐,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줬는데 연준이 긴급금리 인하까지 해야 된다, 요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근데 지금 귀신같이 쑥 들어갔습니다. 유수비 총재도 뭐라 그래요? 연준이 만약에 악화되고 이렇게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연준이 할 거다. 근데 굳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과민 반응한 요런 지표 갖고 굳이 금리 인하까지는 할 필요 없다. 긴급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말아라. 요런 얘기들을 쑥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엊그저께 나왔던 폭락은 시장이 너무 과민 반응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기회를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ISM 서비스업 PMI 지표 51.4. 자, 시장 예상치 부합. 미국은 소비에 서비스업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이번에 발표된 게 제조업 지표인데 사실 미국이 뭐 수출 국가인가요? 제조로 이렇게까지 미국이 성장한 건가요? 아니죠. 미국은 서비스업. 서비스업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비스업이 좋게 나와야 어떻다? 미국은 경제가 살아있구나, 경기 침체가 아니구나. 그걸 대변하는 ISM 서비스업 지표가 50을 넘었죠. 51.4. 좋게 나오면서 역시 우리 시장이 미국 경기 침체다, 요거 과민 반응했구나. 시장이 다시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경기 침체는 아니지 않을까 라는 의견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는 소폭 감소를 했고, 일단 6월 달에 48.8이었어요. 서비스업 PMI 지표가. 이번에 51.4가 나왔다는 건 지금 서비스업 지표가 6월 달보다 반등을 했다, 회복을 하고 있다, 좋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뭐까지 또 불을 지펴줬냐면 6월달 무역수지 적자가 나왔는데, 코인이슈님, 미국이 6월달 미국 무역 적자가 나왔다는 거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적자인데, 자, 미국은 어떤 국가다? 한국이 무역 적자다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소비의 국가죠. 무역 적자가 나오더라도 수입이 얼마나 나왔고 수출이 얼마나 나왔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 무역 적자가 감소를 했어요. 자,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수출도 늘었고 이번에 수입도 늘었습니다. 그럼 볼게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은 건가요? 나빠진 건가요? 무역 적자가 늘어났다 그러면 요것만 봤을 때 미국이 경제가 안 좋은데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소비를 하는 국가의 미국은 수출도 늘었고 수입도 늘었다는 건 소비가 증가했다는 거겠죠. 수입이 20억 달러가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소비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 지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GDP 나오 8월 7일입니다. 예상치, 미국의 3분기 GDP 예상치를 2.5%로 예상을 했는데 2.9로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반문해 드릴게요. 지금 뭐 경기 침체다, 뭐 지금 팔아야 된다, 미국 위험하다라고 분석하셨던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미국의 잠정 예상치가 2.9%인데 이래도 미국의 경기 침체인가요? 이미 미국의 2분기 속보치 7월 28일 발표된 건 2.8%가 발표됐습니다. 2% 중후반이 나왔는데 이게 경기 침체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뭐 골드만삭스 3분기 GDP 증가율 추정치도 2.6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 뜻은 미국의 소비는 아직도 잘 나오고 있다. 미국 경기 침체 웃기지 마라. 지금은 아니다. 이미 미국은 경기 침체 들어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표될 시점은 아니다. 나중에 발표될 거다. 라는 말씀. 자,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엇박자에 세계 증시 곡소리, 연준 탓이냐, 일본은행 탓이냐. 지금 전 세계 글로벌 투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따가운 눈초리, 따가운 조금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 기관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연준과 일본 BOJ죠. 일본 중앙은행이죠. 보시면 이번에 일본의 금리 인상 때문에 엔화 강세가 나왔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이 되면서 증시가 빠졌다라는 의견이 하나. 아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다. 경기 침체에 빠진 탓은 누구 때문이다? 연준이 금리를 늦게 내렸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탓이든 일본 BOJ 탓이든 지금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제가 잘못입니다 라고는 얘기 안 했어도 일단 좀 방향을 바꿨죠. 자, 일본은행 부총재 추가금리 인상 자제 발언에 일본 증시 엔 환율 급등. BOJ에서 긴급회의를 나섰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죠. 우리는 연준이 긴급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하를 합니다. 요런 얘기들이 많았죠. 아니면 9월달에 뭐 빅컷 50bp 금리를 내립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시장이 여기서 더 패닉셀을 하게 될 거다. 연준이 그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과도 같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낮다. 긴급 금리 인하는. 대신 누가 했어요? BOJ가 들어갔죠. 당연히 힘센 형님이 가만히 있으면 힘 약한 동생이 움직여야지. BOJ가 나와서 뭐라 그러죠? 그 총재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우리 잘못입니다. 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글로벌 자산 시장이 이렇게 힘들고 혼란스러우면 우리는 다음 달 9월 달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 안 할 겁니다. 더 이상 금리 인상 없어요. 시장을 안심시켜줬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그 청산되는 이런 자금들, 요런 영향들이 줄어들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를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 금리 안 올릴게요. 엔화 강세로 안 갈게요. 시장을 안심시켜줬죠. 일본 부총재 금리 인상 자제 발언. 자, BOJ 부총재 발언에 엔화 강세 되돌림, 코스피 1.8% 상승 마감, 전 세계 글로벌 자산 시장이 회복을 했습니다. 자, 니케이 증시를 보시면 지금 어제 8월 5일 날 폭락했던 거 그대로 말아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10% 빠졌으면 10% 그냥 말아 올렸습니다. 니케이 증시가 뒤집어지죠. 자, 그래서 지금 일본 니케이 증시가 회복을 뒤집어지게 빠르게 했다는 거 회복을 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코스피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폭락했던 게 좀 이렇게 무색할 정도로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자, 트럼프 얘기 나와야죠. 또 트럼프 얘기 나와서 뭐라 그래요? 미국 증시 폭락은 해리스 탓이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번에 미국 증시 빠진 거 누구 탓이다? 해리스 그리고 이민자 때문이다. 야, 너네들이 이민자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경기가 침체된 거 아니야? 우리 일자리 다 가져가고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바이든이 이민자를 받지 않았다? 그럼 이미 미국은 경기 침체 터졌습니다. 작년, 재작년 이미 터졌어도 터졌어야 돼요. 근데 이민자를 미친 듯이 받았고 어떻게 됐죠? 경기 고용지표가 지금 견고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얘기는 틀린 말, 뭐 맞지 않다, 뭐 틀리다 이런 거 떠나서 어찌됐든 정치적으로 지금 몰아붙이는 거니까. 폭락 빌미로 정치 공세. 카멜라 해리스 때문에 이렇게 대공황이 왔다. 이런 얘기들. 자, 그래서 요거 뭐 이렇게 섞였네요. 지금 여론조사 팽팽하거나 뭐 트럼프가 꼽은 뉴욕 증시 폭락 원인. 그래서 이민자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문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트럼프 우세 점치던 각종 여론조사 팽팽하거나 뒤집혔다. 지금 보시면은 해리스가 일단은 이제 허니문 효과도 있고 지금 뭐 트럼프를 앞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조금 더 유리해요. 우세하고. 그래서 해리스의 돌풍, 요런 해리스의 이런 역할들, 이런 것들이 조금 심상치는 않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2018년도 좀 힐러리 때랑 조금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막판까지 막 해리스가 이렇게 몰아붙이고 이긴다 얘기 나오다가 결국에는 또 막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그런 그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둘이 가위바위보 한다고? 무기랑 찌야? 좋습니다. 자, 해리스 부통령,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부통령 후보로 지명, 암호화폐 업계 의문 제기. 그래서 이분, 미네소타 주지사, 이분이 이제 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겠죠. 이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건데 아마도 이분은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분이 아니다. 트럼프와는 조금 정반대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조금 규제나 이런 것들도 조금 날카로웠고 암호화폐에 조금 긍정적인 분이 아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선까지 3개월 남았죠. 해리스도 암호화폐 업계를 그냥 저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가 막 표면적으로 트럼프처럼 우리 암호화폐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라고 말을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실크로드 조사했을 때 검사로 있었을 때 그 담당을 했었던 게 이제 해리스기 때문에 그때 당시 비트코인을 회수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당시 비트코인이 좋다? 암호화폐 시장을 좋아한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래도 표심이나 이런 좀 대선에서 확실하게 이기려면 해리스가 암호화폐 이런 투자자들이라던가 이런 좀 민심을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선 캠프에서는 움직일 겁니다. 해리스 대선 캠프에서는. 그리고 아마 부통령도 좋게 얘기해줄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 해리스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더라도 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 우리가 열어두셔야 된다는 거. 자, 트럼프의 힘보태는 머스크 12일 날 인터뷰 예정. 그래서 12일 날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할지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하네요. 자, 하마스 새 지도자의 강경파 신와르 중동 전원 최고죠. 아마 이분이 이란 이스라엘 쳤을 때 그때 이제 행동대장인가 아마 전선에 앞장섰었던 분이실 겁니다. 이분이 하마스 새 지도자에 들어왔다. 그래서 조금 더 이스라엘과 이란 아니면 하마스 이런 중동 전쟁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조금 더 켜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 자, 미국 헤지펀드 그렇게 청산되고 암호화폐 콜옵션에 다시 베팅. 다시 올라갈 것을 베팅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40만 비트코인 추가 축적.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자,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번에 8월 5일날 폭락했을 때 무조건 주어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라고 봤을까? 경기 침체는 아니고 이번 매수의 기회입니다. 주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는 지금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고 있다? 죽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내 고래들은, 기관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죽고 있어요. 이분들이 왜 죽고 있었을까? 왜 이번 조정장을 기회로 생각하고 주었을까? 지금 보시면 영구 보유자 주소죠. 영구 보유자 주소가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출금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계좌, 지갑. 그냥 동결된 계좌. 동결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 그냥 빼지도 않고 계속해서 축적만 한 계좌. 거기로 비트코인 40만 개가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 장기 홀더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건 무언가 큰 폭의 상승장 초입, 진입하기 직전일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겠구나. 고래들이 지금 잠그고 있구나. 근데 우리 개인들은 시즌 종료 아닌가요? 글로벌 자산시장 폭락했는데 암호화폐 끝난 거 아닌가요? 질질 울고 불고 지금 뭐 손절해야 돼. 업비트 지웠어요. 그러고 있죠. 왜 항상 반대로 하는 걸까? 기관들은 죽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번지고 울고 질질 짜고 그러고 있는 걸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도하고 뭐 암호화폐 시장을 포기하고 그냥 관망하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대한 기관들처럼 팬티까지 팔아 제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 솔라나 이더리움 비율 사상 최고치기로 그 의미는 일단은 솔라나 이번에 반등 회복하는 게 뒤집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연도는 특히 이번 상승장 사이클까지는 이더리움도 좋지만 이더리움에 걸맞는 거 누구라까지 있다? 솔라나까지도 해당이 된다. 코인유씨는 이더리움 좋나요? 좋습니다. 그럼 솔라나는요? 이더리움만큼 좋은 게 솔라나입니다. 올해까지는. 다음 연도, 다음 상승장 사이클까지는 몰라요. 이번 상승장 사이클까지는 솔라나 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번 상승장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알트코인, 민코인 다 포함해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코인들. 그러면 이더리움도 좋겠지만 솔라나도 그만큼 좋을 거다. 솔라나. 이번에 반등폭 때, 이 정도 이더리움보다 더 센데 힘이 좋은데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솔라나 이더리움 비율 사상 최고치. 그 뜻은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지금 화력이 더 좋다. 현물 ETF 승인 된 이더리움보다도 더 좋다. 그러면 코인이슈는 솔라나 주어야 되나요? 이더리움도 저는 지금 솔라나한테 뒤쳐줄지언정 나중 가서는 이더리움이 저는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더리움. 자, 바닥 신호다. 미국 폭락자한테 헤지펀드든 기관들은 적극 매수. 똑같이 나오죠. 기관들은 왜 적극적으로 매수했는데 우리들은 왜 울면서 매도했냐는 얘기입니다. 자, 비트코인 급락소에서 견고한 모습 보인 비트코인 현물 ETF. 물론 기관들은 당연히 현물 ETF 던질 이유 없겠죠. 블랙록에서 ETF 유출세가 이번에 크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 뜻은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상승장, 상승 추세 안 끝났다는 거예요. 요 정도 조정은 항상 상승장 때마다 있었다. 자, 마이클 셀러 뭐라 그러죠?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제2의 루이지애나 매입하는 순간과도 같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요거? 비트코인 매입하는 건 제2의 루이지애나 매입. 우리 코인이슈 방송에서 다뤘는데 기억난다 1번. 기억난다 1번. 18세기에 미국이 프랑스한테 제2의 죄송합니다. 루이지애나라는 영토를 매입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 지금 미국이 글로벌 1등. 지금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루이지애나 영토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우리 저번에 배웠죠.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건 미국이 글로벌 요렇게 1등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계기와도 같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앞으로 미국을 전 세계 1등 자리 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루이지애나 매입하고 나서 지금 미국 영토의 4분의 1이에요. 루이지애나 그 영토가. 그만큼 미국이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마이크 셀러가 똑같이 우리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뭐 코인이슈 방송으로 배웠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세 한번 보겠습니다. 6일까지 유출세가 높았네요. 블랙록에서 00. 이거 봐요. 이거 보세요. 지금 보시면 피델리티 포함해서 다 유출이야. 근데 블랙록 혼자 5일날 유출세가 없었고 6일도 유출세가 0입니다. 0이 말이 될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0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블랙록이 만든 이 ETF 상품의 하루 거래량이 10억 달러 뒤집어지게 많은데 어떻게 0이 될까? 이거는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 0이란 이유는 유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유출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 지네들 자사펀드나 아니면 지네들 돈으로 메꿨다는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메꿀 정도로 뭐를 하고 싶다?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 왜? 여기서 놓치면 2위, ETF, 전체 ETF 상품 2위, 뱅가드한테 자리를 내줄 수가 있어. 그럼 블랙록의 목숨, ETF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커질지 알고 있기 때문에 블랙록이 갖고 있는 자존심, 목숨,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가 블랙록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0. 요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유출을 지네 돈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이 나중에 장이 끝났다. 그거를 우리가 좀 표면적으로 좀 뒤둘러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뭐다? 블랙록 아이비트코인 상품에서 유출세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면 하루 이틀 정도 말고 뭐 5일, 10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유출된다 그러면 그때는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요거는 다른 방송들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나올 수가 없는 분석이에요. 요렇게 제가 알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던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스케줄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8월 8일 내일 발표되네요. 미국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네.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4만 5천 건. 이거 살짝 튈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살짝 높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소폭도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이번에 계절적 요인이라던가 뭐 허리케인 때문에 실업자 수가 좀 단기적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실업자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높게 나온다 그러면 조정이 살짝 나올 수도 있고, 이번에 8월 5일날 크게 폭락했을 때 많이 죽지 못하셨던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8월 8일 내일 9시 반. 그래서 만약에 낮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이라는 거. 자, 8월 9일 중국 PPI 발표되고요. 13일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CPI의 2개월 선반영되기 때문에 뭐 괜찮아 보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CPI 중요한 거 있죠. 8월 14일날. 요거 중요하겠지만 근원 CPI 빠지면 걱정 없습니다. 요것도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소매 판매 15일날 요거 중요하죠. 미국 CPI보다 중요한 게 소매 판매입니다. 왜? 미국이 소비가 어땠는지. 소매 판매 실적. 요거 이전 0.3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은 롱,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은 숏. 이제부터 어떻다? 배드 is 배드 뉴스다. 악재 뉴스는 그동안 호재 뉴스로 작용했지만 이제부터는 악재 뉴스로 작용한다.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매 판매 지표 좋게 나와야겠죠. 자, 20일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되고요. 신규 주택 판매 23일날 발표됩니다. 9월 19일날 연준 금리 결정 발표되겠죠. 그리고 9월 6일 비농업 고용 지표 실업률 발표됩니다. 엊그저께 우리 쇼크 저번 주 실업률 얼마나 중요한 지표인지 알고 계시죠? 9월 초.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빠진 거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BOJ가 긴급회의를 열어서 통화정책 완화적인 거 얘기를 했고, 자, 헤지펀드 고객들이 8월 5일날 제가 실시간 방송이나 우리 멤버십 방송, 긴급 방송 들어갔었죠. 그때 헤지펀드들, 미국의 헤지펀드 고객들이 뭐를 했냐면 매수를 했습니다. 기술주를. 지난 6월달 이후에 가장 큰 규모로 기술주를 매수했다 그래요. 그러면 무슨 뜻이다? 저점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저점을 인지했고 매수를 했고, 그리고 JP모건 기관 투자자들이 월요일만 140억 달러의 주식을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주식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크게 폭락하면은 무조건 매수세도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이럴 때 하루에 막 20% 30% 이렇게 폭락하는 날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더 빠지더라도. 웬만해서는. 왜? 그 당일만 기준하더라도 평균 15% 이상 반등이 나와요. 무조건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무리 단타 치더라도 15% 가까이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더 용기 있게.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더 빠질 것 같고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뷰를 그렇게 안 드렸겠죠. 자신감 있게.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리고 한 가지 좀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금 경제방송들이나 주식방송들 이런 방송들에서 워렌 버핏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안 봐도 다른 경제방송이나 다른 주식 코인 방송 보고 무서워가지고 우리 코인 이슈 영상에다 댓글 다신 것 같아. 어떻게 댓글을 달았냐면 코인 이슈님 지금 워렌 버핏이 역사상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 그리고 애플, 그 좋아하는 애플, 미국 경제의 어떻게 보면 척도 그 애플을 3억 9천만 주를 매각했대요. 거의 절반 이상을 팔았대요. 이거 앞으로 경기 침체 되는 거 아닌가요?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요?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워렌 버핏 그 버크셔 해서웨이 지분 나온 거, 지분도 반으로 줄였고, 애플 매각한 거, 이거 전분기입니다. 전분기예요. 지금 애플을 팔았고 현금화를 했다는 게 아니라 전분기. 이미 팔았고, 그게 분기 다음에 다음 분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 후, 세 달 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방송하신 분들은 지금 파는 거 마냥, 미국의 경기 침체 떴고, 이거랑 연관 지어가지고, 겁을 주니까, 경제 지식이나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야, 지금 워렌 버핏도 다 팔았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버크셔세이 실적 발표 때 어떤 내용 나올 거냐면, 8월 5일 날, 워렌 버핏 형님이 매수 안 했을까? 엊그저께? 그렇게 떨어졌을 때? 저는 매수했다고 봅니다. 어떤 거? 종목까지도 좀 맞출 수 있어요. 옥시덴탈 아니면 보험주들 이번에 비밀리에 주순 거 있죠. 보험주 걔네들 저는 얘네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주었다고 봐요. 8월 5일날 안 주었을까? 그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방송을 하려면 워렌 버핏 형님이 현금 보유량이 전분기에는 최고였지만 5일날 주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요렇게 가야겠죠. 요렇게 가야지. 그리고 그 방송이나 그런 분석들을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분간 못한 우리도 잘못이 있는 거고. 지금 역대 최대로 버핏이 현금 보유량 갖고 있는 거 맞는 얘기예요. 저번 분기 기준에서는. 제가 봤을 땐 지금 그 정도 현금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썼다고 봅니다. 월요일날 안 주었을까? 주었다고 봐요. 요거는 다음 분기에 나오겠죠. 그럼 다음 분기 발표 때 애플을 매도했지만 옥시덴탈을 샀다. 아니 보험주들을 샀다. 요런 기사들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애플을 팔았다 그래서 뭐 애플이 안 좋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워렌 버핏 형님이랑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당분간 애플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왜냐면 중국에서 매출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AI 수혜주로서도 애플이 당분간은 사실상 좀 약하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온디바이스 AI가 활성화돼서 애플이 실적이 높게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으면 갖고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애플을 뭐 팔았다 그래서 미국 뭐 경기가 침체고 안 좋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확정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이해되셨죠?